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3년 5개월 동안 106번의 재판, 이 회장의 재판 출석 횟수만 95차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 기록 21만 쪽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에 대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검사 시절에 지휘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첫 소식 남영주 기자입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3년 5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3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입니다. 임하시는 심경 어떠십니까? 1심 법원은 오늘 이 회장의 혐의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 가치를 일부러 낮춘 뒤 이 회장 지분이 많았던 제일모직과 합병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 조작과 회계 부정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법원은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가 유일한 합병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장부상 가치를 부풀린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분식 회계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뿐 아니라 최지성, 장충기 등 전현직 임직원 13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오늘 1심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재용 회장은 9년째 채워졌던 경영 족쇄를 일단은 벗게 됐습니다. 이 회장 최후 진술서에서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삼성을 도약시킬 책임이 있다 했었는데요.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발굴, 7년간 멈춘 대형 M&A도 다시 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1심 무죄 판결로 한숨 돌리게 된 삼성은 기술 초격차를 위한 미래 경영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 같아요. 이재용 회장은 그동안 매주 1, 2회 법원에 출석하며 해외 파트너와의 만남 등 글로벌 경영 활동에 차질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 해소로 글로벌 대형 인수합병, M&A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총수 부재로 인해 삼성은 중장기 의사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는데 2017년 전장기업 하만 인수 이후 7년 만에 대형 M&A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세대 반도체 기술과 융합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로봇, 전장 분야 기업 인수 합병이 거론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부문에서 14조 8,8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세계 반도체 기업 1위 자리를 인텔에 내줬고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에게 1위 자리를 뺏겼습니다. 주력 사업의 위상을 높이는 것도 숙제입니다. 메모리에 이어서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당부하신 대로 확실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항고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일단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 회장의 경영 보폭이 넓어지면서 삼성의 미래 행보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한기자 사회부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었어요. 그런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이 사건 쟁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두 회사는 모두 그룹 핵심인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제일모직을 지배하고 있던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을 하려고 삼성물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췄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경영상 목적이었을 뿐 승계 작업이라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줬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주가나 증권사 리포트 등을 봤을 때 주주들이 손해를 본 게 아니란 겁니다.
또 합병 당시 제일모직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활용해 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제일모직 가치가 삼성물산보다 약 3배 높게 책정된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보를 은폐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병을 위해 삼성이 공시한 내용 역시 허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삼성 측이 허위 호재를 공시하며 주가를 강제로 띄웠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역시 재판부는 당시 삼성의 금융투자 분석 보고서 내용은 왜곡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야, 그래요. 저 검찰이 참 공을 많이 들인 수사였는데 1심만 3년 5개월이 걸렸어요. 네, 이 사건 발단은 무려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시점이 2015년 9월인데요. 이 합병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졌고 5년 만인 2020년 9월 이재용 회장이 불구속 기소됩니다. 오늘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3년 5개월 걸렸는데요. 그 사이 재판만 106차례 치러졌고 이 회장은 법원 허가 없이 해외 출장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등 사법 리스크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당시 검찰도 이 사건 수사에 사활을 걸었었는데요.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3차장이 수사 책임자였습니다.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까지 내로라 하는 특수통 검사들이 달라붙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검찰 수사심의위가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요. 이복현 검사는 이재용 회장이 최대 주주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 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기소를 이어갑니다. 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는데 오늘 이복현 원장은 이 회장 선고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자, 그러면 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그래서 일단락되는 겁니까? 네, 오늘 재판 보시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은 없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검찰이 문제 제기한 사건 쟁점 자체가 무죄로 판단된 만큼 항소심에 가더라도 판단이 뒤집히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물리적 시간에 따른 사법 리스크는 향후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정근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 총선도 결국 위성정당 난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결심하면서 선거제 룰이 정해졌습니다. 준연동 형제 유지로요. 그러면서 이 대표 준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선언했습니다. 4년 전 떡다방처럼 위성정당 만들고 의원 꿔주고 선거 끝나면 다시 합당하는 꼼수가 난무할 듯합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광주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수당 대표인 이 대표의 결정으로 이번 총선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주축이 된 위성정당 설립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다. 이상을 추가하되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준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거부해서 칼을 들고 나오면 저희가 똑같이 칼을 들 수는 없어도 최소한 냄비 뚜껑이라도 들어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의 의석수를 배분한 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를 빼는 방식으로 배분됩니다. 지역구 의석수가 적은 소수 정당에 유리한 제도지만 거대 정당이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면 사실상 효과는 반감됩니다. 4년 전 총선 때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같은 꼼수 위성정당이 또 생기는 겁니다. 민주당은 새진보연합, 녹색정의당 등과 함께 야권 통합형 비례정당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름이 비슷한 위성정당으로 국민의 미래 창당준비위원회를 이미 띄워놨습니다. 민주당이 오늘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걸 대비해서 위성정당 창당 절차를 밟고 있는 거죠. 기호 4번 이상을 얻기 위해서 현역 의원들을 위성정당으로 보내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압박용으로 준비했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의 창당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연동형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겠다 나온다? 그럼 당연히 저희도 플랜 B로 거기대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지난달 31일 중앙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를 등록했고 창당에 필요한 당원은 기존 당원 명부를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모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과제는 현역 의원들을 위성정당으로 보내는 일인데 최소 7명이 가야 의석수 6석인 녹색정의당을 제치고 기호 3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는 비례대표 의원이나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구 의원,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 등이 위성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은 장제원, 김웅 의원이 있고 비례대표 가운데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김혜지, 윤주경 의원 등 8명입니다. 위성정당 창당 시점은 이번 달 중순 이후로 예상됩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누구를 보낼지는 결국 공천 과정에서 정리될 거라 급하게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5일까지 위성정당을 만들어 5석을 채우면 정당 보조금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보조금 때문에 창당을 서두르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한희 기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4년 전에 공부 많이 했었는데 다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제도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선거 때 투표용지 2장을 주잖아요. 한 장은 지역구 후보를 뽑고 또 다른 한 장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해 지지정당을 뽑죠. 이 지지정당 득표율대로 비례대표 47석을 가져가는 게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죠. 계산식을 한번 볼게요. 이 정당 득표율이 10%이고 지역구서 10석을 얻은 당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요. 국회의원 정수 300명에 정당 득표율 10%를 곱하면 30석, 여기에 지역구서 얻은 10석을 뺍니다. 그럼 총 20석이 되죠. 이걸 그냥 다 가져가면 연동형이고 절반만 주면 준연동형입니다. 준연동형으로 10석만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 병립형보다는 아무래도 복잡한 거죠. 네, 복잡한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취지는요, 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자는 거였는데요. 거대 양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그 의미는 사실 퇴색됐습니다. 계산식을 한번 다시 볼게요. 병립형과 달리 준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를 빼죠. 지역구에서 의석수를 많이 가져가는 거대 양당 입장에서는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위성 정당입니다. 기존 당에서는 지역구 후보만 내고 위성 정당 만들어서 비례를 여기로 다 몰아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위성 정당은 지역구 의석수가 빵석이니까 비례대표 의석수가 10석이 아닌 15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소수 정당을 배려한 제도인데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도 놓칠 수 없다며 위성 정당을 기정사실화해버렸습니다. 지난 총선 보면 위성정당뿐 아니라 비례정당 자체가 난립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번에도 불가피해 보이죠. 네, 비례대표 의석을 받기 위한 정당 득표율의 마지노선이 3%입니다. 3%만 넘으면 해볼 만하다는 생각에 여기저기서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지난 총선 때 무려 35개 정당이 난립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투표용지가 엄청 길어졌죠. 길이만 48.1cm에 달했고요. 자동 개표기에 안 들어가는 사이즈여서 일일이 수개표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 넘는 정당은 5곳 뿐이었고요.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9석,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가져갔습니다. 거대 양당이 비례도 가져갔고 정당 난립 사태만 키웠던 거죠. 꼼수는 근데 더 있었습니다. 투표용지를 한번 다시 보시면요. 미래한국당이 기호 4번, 그리고 또 더불어시민당이 기호 5번이죠. 현역 의원 수대로 기호가 배정되다 보니 저렇게 윗번호를 받기 위해서 미래통합당, 민주당이 뭘 했냐면요. 현역 의원을 위성정당으로 보내는 의원 꿔주기로 기호를 앞순번으로 올렸습니다. 그 바람에 보시는 것처럼 정의당은요. 오히려 6번으로 밀렸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결국 총선을 끝나고 이 위성정당들 합당이나 흡수통합 방식으로 원래 정당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이고, 저걸 이제 또 한다는 거죠, 그죠? 이번 총선 때. 자, 그러면요, 뭔가 유불리가 있을 것 같아요. 준연동형제가 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누구에게 유리한 겁니까?
거대 양당이 사실 위성정당을 다시 만들면 어차피 양당이 가진 힘으로 비례대표에서 또 표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니 이 선거제가 국민의힘, 민주당 어느 한쪽 의석수 확보에 딱히 유리할 것도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양쪽 다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거죠. 다만 국민의힘은요, 병립형 회기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만큼 민주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성정당 만든 거다. 그러니까 명분은 우리에게 있다면서 여론에서는 우세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기본소득당 등 소수 정당들과 연합 비례정당을 만들면 준연동형을 요구하는 당 내부 여론도 달랠 수 있고요. 또 외연 확장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연합 비례정당을 만들 때 비례 앞번호를 두고 잡음이 불거질 수도 있겠죠.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요, 앞번호에 소수 정당을 줄지 민주당과 번갈아 가면서 받을지는 조율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대 양당은 별 차이가 없을 거다. 그럼 신당들은 어떻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요, 나쁘지만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더라도 개혁신당의 중도층 표를 뺏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의석수가 예전보다 많지 않은 국민의힘이 이전처럼 쉽게 의원 꿔주기를 할 수 있겠냐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의원이 이끄는 새로운 미래 관계자는 위성정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선 후보 때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성정당 금지하겠다고요. 오늘 준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4차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약속드렸던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 이후 총선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고개를 숙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만 모두 4차례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총선 승리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반드시 금지시키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정당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 대표는 앞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기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승부 아닙니까? 이상적인 주장.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대표 측은 병립형 회기에 반대하는 당 안팎의 압박이 컸다면서 제3세력까지 힘을 모으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부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갈팡질팡하다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결론을 내자 5천만 국민의 투표권이 달린 선거제도가 이재명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홍지은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방침을 반민주적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됩니까?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성정당 창당 금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말을 바꾼 점도 지적했습니다. 오늘까지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말이 바뀌었는지를 한번 비교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철학을 담아서 이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연동형 제도는 산식도 복잡하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기자님 제가 물어볼게요. 당장 연동제 어떻게 하는지 저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세 줄로? 저도 못하겠어요. 민주당은 선거를 자기들끼리만 치르라고 합니까? 지금 이건 민주당의 이익 실현, 이재명의 이익 실현을 위한 선거 제도입니다. 한 위원장은 병립형으로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게 당의 명확한 입장이라며 준연동형 선거제에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정치부 이현수 차장과 진짜 정치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 4차례 고개를 숙여가면서까지 진짜 준연동형제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네, 진짜 고도의 계산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 측근들도 병립형 회기를 예상한 이들이 더 많았는데 깜짝 발표였죠. 어느 쪽을 선택해도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진보 진영이 분열하고
연동형을 유지하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 약속을 깨야 하는 데다 비례대표 공천을 진보 진영과 나눠먹기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재명 대표 마지막까지 주변에 입을 꾹 닫고 있어서 참모진들 오늘 긴급 회견 때 권역별 병립형으로 회귀한다는 입장문과 준연동형을 유지한다는 입장문 2개 버전을 모두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연동형을 유지하되 위성정당을 만들고 그걸 민주당이 주도하는 판으로 이재명 대표 나름의 고도의 계산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 고도의 계산이 궁금한데 네. 병립형 회기를 선택하지 않은 진짜 이유는 뭘까요? 네, 병립형 카드를 마지막까지 이재명 대표가 들고 있었지만 결국 못 꺼낸 이유 이 장면에 있습니다. 어제 양산에서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시민사회 세력, 야권 원로들까지 과거 민주당 주류들의 생각을 거스르지 못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이 대표가 예전 선거제도로 되돌리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했다고 전합니다.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언급한 이 대목도 눈에 띄는데요. 대선에서도 전화위복. 차기 대선에 우군이 되어줘야 할 사람들을 외면하긴 힘들었을 겁니다. 당장 총선 승리도 중요하지만 다음 차기 대선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 전 대통령과 만난 뒤 광주에서 준연동형 유지 발표를 하니 친문 인사들이 모두 환영 메시지를 냈거든요. 친문, 친명 분열이 바로 잦아든 효과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준연동형으로 가면 위성정당 공천을 진보연합 세력과 나눠야 하거든요. 네. 이재명 당을 만드는 데는 상당히 걸림돌인데 이걸 선택한 진짜 속내는 뭐예요? 네, 현재 이재명식 승부수를 던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민주개혁 세력의 맏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위성정당 주도권도 공천도 민주당이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통합비례정당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으로 야권 전체 지역구 후보를 내는 과정부터 연합하겠다는 겁니다.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서 앞순번을 소수정당 몫으로 비워주고 민주당은 뒷번호를 배정받았는데요. 그때보다 더 직접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승부수가 오늘 하나 나온 거예요. 진짜 통할 것 같습니까? 현재로선 아슬아슬 줄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 선거구 하나 연합하는데도 얼마나 속이 시끄러운데라고 말합니다. 4년 전 총선 때도 비례 순번을 두고 민주당과 소수정당 사이의 힘겨루기가 대단했거든요. 민주당이 그립을 너무 강하게 잡으면 진보 진영이 반발하겠죠. 반대로 민주당 권한을 많이 양보한다.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비례대표 1번을 누구로 할지 지분을 어느 정도 나눌지를 두고 지지층과 연대 세력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까지 출연한다면 이게 과연 야권 전체 이득일까? 이런 것도 고민이 될 수 있겠죠. 자칫하면 민주당 지지층들이 통합비례정당 대신 이준석, 이낙연 신당을 찍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돌고 돌아 다시 원점으로 온 이재명 대표. 진보 세력의 진짜 맏형이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된 겁니다. 네, 진짜 정치 이현수 차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야 대표는 모두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도 격전지인 수도권 시장을 찾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광주시장을 찾아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여야만큼은 조민기, 전민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금 전 이곳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현장에는 많은 시민들이 몰리며 골목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시민들에 둘러싸인 한 위원장은 약 30분간 시장을 돌며 건어물과 과일 등을 구매했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주는 거 아니에요? 나흘새 경기도 구리, 김포시에 이어 오늘은 서울까지. 한 위원장은 연일 수도권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당의 민생 공약을 비판한 데 대한 생각을 직접 물어봤습니다. 지금 바로 그냥 사인해서 정부 여당이 하면 된다. 이걸 왜 공약으로 하냐 이렇게 좀 비판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정책들은 공약과 동시에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말씀해 주셨네요. 한 위원장은 시장 내 카페에 들러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며 우리가 더 노력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왔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광주 영동시장을 찾았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민주당의 텃밭 광주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인데요. 비록 보이는 것처럼 시장 초입부터 지지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누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30여 분 동안 이 대표 주위를 수백 명의 인파가 둘러쌌습니다. 건강을 걱정하는 상인에게 피습 상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상인들과 만난 자리에선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은 죽비를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죽비가 바로 선거죠. 그래서 이번 총선이 중요합니다. 집권 여당이 정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희로서는 심판해야 되겠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 방문했던 국밥집도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2년 전에도 신임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남을 공천 등록 현황을 보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박진 전 장관, 이원모 전 대통령실 비서관 두 사람 모두 측근인데 왜 양지에서 다투고 있느냐는 겁니다. 조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지역구 공천 신청 결과를 콕 집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에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 인사비서관이 동시에 공천 신청한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들에게 우리 정부 장관과 용산 참모가 양지만 찾아가는 모양새는 투명하고 공정한 당의 시스템 공천 노력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선 승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애초 내각과 대통령실 출신이 양지인 강남과 서초에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두 사람에 대한 지역구 조정 가능성도 나옵니다. 만약에 강남 지역이나 영남 지역뿐 아니라 전체 선거판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고려해야 될 측면도 당 지도부에 있을 겁니다. 대통령실은 영남 등에서도 내각이나 대통령실 출신에게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훈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 서로 또 뭐라고 했어요? 네, 서로를 향해 사기꾼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포문을 연 건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예금자 보호법 한도 상향 그냥 지금 하라는 겁니다. 이거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 아닙니까?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그러던데 정책 사기라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니까 이건 사기다 이런 거네요. 네, 그러자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사기꾼이라고 맞받아쳤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예시로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이 조건을 내세워 이 법안을 처리할 것처럼 하다가 막상 정부 여당이 조건을 수용하니까 안 하겠다고 사기를 쳤다는 거죠. 정부 여당을 향해 사기꾼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 소속 원내대표에게 할 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사기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왜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할 것처럼 해놓고 왜 또 안 하는 거예요? 총선표를 따져보니 지금은 아니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공약한 예금자 보호 액수를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늘리면 은행 부담이 커져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민심의 악재가 될 수 있죠. 민주당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에 협조를 하면 양대 노총의 표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데도 총선 뒤로 미루는 건 여야가 똑같은 거죠.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두 사람 어제 분위기 훈훈했어요. 그런데 하루를 못 갔습니까? 네, 이 두 사람 어제 명문정당을 강조했죠.
명문정당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다 같이 하나 된 힘으로 왔는데 친문과 친명을 나누는 프레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고 명자와 문자를 따서 명문정당을 만드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다. 그러니까 친문도 친명도 없다. 우린 하나다. 명문정당. 그런데 하루를 못 간 거예요? 네,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친명이 친문을 압박하고 나섰거든요. 임정실장같이 유력 정치인이 윤석열 정권의 심장과도 같은 곳에 출마해서 승부를 봐야 정치적 위상도 높아지고 또 이제 후배들도 그걸 본을 따서 배우잖아요. 압박하는 친명계를 향해 친문들도 불편함을 드러냈는데요.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경쟁에도 금도는 지키라고 날선 반응 보였고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걱정하신 거고 이재명 대표는 용광로라는 표현까지 써서 단합을 위한 상당한 노력들을 해나가지 않을까. 자, 공천 앞두고 있어서 이 명문정당으로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민주당은 당장 내일부터 일부 후보를 컷오프하고 경선에 나설 후보들을 발표합니다. 현역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된 의원에겐 개별 통보도 되는데요. 친문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구예요? 이 사격 황제 진종호 전 선수인데요. 국민의힘을 지원 사격했습니까? 네, 진종호 대한체육회 이사가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했는데요. 입당식 함께 보실까요? 정치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제가 어떻게 세계 사격계 고트 진종호 선수 옆에 이렇게 앉아 보겠습니다. 스포츠인들이 함께 힘을 합치면 더 나아간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입설이 계속 나오더니 결국 영입했나 보죠. 네, 그동안 이영표 선수, 박지성 선수도 언급됐었죠. 우리 진짜로 그냥 때리시면 그게 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영표 선수 영입 제안에 고사했고요. 박지성 선수도 정치에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이 유명 스포츠 스타 영입들 많이 되죠. 네, 지난 지방선거 때 차유람 당구 선수도 입당했다가 다시 당구계로 돌아갔죠. 문대성, 조은현 전 의원 등도 어렵게 국회에 입성했는데 재선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총선 때마다 대중들 시선 끌기용 영입이라는 일부 지적도 있는데요. 반짝 입당이 아니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요랑야랑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사태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들과 간담회로 만났습니다. 세월호 7시간 의혹, 또 탄핵 사태 때 심경, 정치를 할 것인지까지 민감한 질문들이 이어졌는데요. 입을 열었습니다. 답변 내용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자켓을 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소를 띠며 행사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2012년 대선 이후부터 탄핵을 겪고 대구 사저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을 담은 회고록을 발표하고 북콘서트에 나선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불거진 세월호 7시간 의혹에 입을 열었습니다. 루머라는 것은 어느 시대에도 다 있었죠. 근데 이제 제게 주로 제기된 것은 그 성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근데 그건 아마 제가 미혼이고 이제 여자이기 때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탄핵 이후 힘들었던 수감 생활에 대한 소회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지 않았고 억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정말 거짓말이겠죠. 예. 가까이 있던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국민께 그 실망을 드렸던 거 이거는 참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 정치 시작부터 함께한 이들이 모든 짐을 제게 건네 무상함을 느꼈다고도 적었습니다. 향후 정치 활동에는 선을 그었지만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이제 국민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좀 국민 여러분을 자주 만나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보수 통합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불어로 새해 덕담도 건넸습니다. 만약에 하다 보면은 파리도 병 속에 집어넣을 수 있겠다 하는 걸 제가 불어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Avec des scies, on mettrait Paris dans une bouteille. 새해는 정말 건강하시고 또 그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신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사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일부 참모들이 참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혜경 씨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데요. 이재명 대표 부부가 이 법인카드로 과일도 샀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최대 1,000만 원어치에 달한다는 내용인데 이 검찰이 실제 사용 액수와 예산 출처 파악에 나섰습니다.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는 2021년 약 8개월간 도청에 근무했습니다. 조 씨는 이재명 당시 지사의 공관 냉장고에 제철 과일을 매일 공급해야 했다고 설명합니다. 또 격주에 한 번 약 30만 원 이상의 과일을 보자기에 싸서 순회동 자택에 보냈다고도 했습니다. 모두 법인카드로 산 과일들입니다. 많게는 1,000만 원 가까이 도청 업무 추진비가 이 대표 부부 과일값으로 사용됐다는 주장입니다. 경기도 공무원이었던 배모 씨와 조명현 씨 통화에도 이런 내역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복숭아 하나 더 넣어서. 복숭아 하나 더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와. 통화는 매일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까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저거는? 블루베리는? 블루베리 네 통 그대로 다 있습니다. 공무를 봐야 할 경기도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 씨가 과일 상태를 놓고 수시로 지시한 겁니다. 괜찮은 상태? 상태는 뭐 오늘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만 놔두자. 그러면 놔두고 네 알겠습니다. 조 씨는 과일 가게 사장으로부터 도청으로 결제받으러 갔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가게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검찰은 유용된 예산의 종류와 규모를 파악 중입니다. 검찰은 설 연휴가 지난 뒤 일단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홍콩 주가와 연계된 증권 상품인 홍콩 ELS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쟁점은 금융사들이 고객을 가입시킬 때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했느냐 여부인데요.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손실액의 절반이라도 자율배상을 하면 좋겠다고 금융사들을 압박했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불완전 판매된 홍콩 H지수 ELS에 대한 피해 구제를 강조했습니다. 불완전 판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 구제를 추진하는 한편 다시는 후진적인 형태의 불완전 판매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쟁 조정이 끝나기 전 금융사들이 손실액의 최소 50%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이 지난 3년간 ELS를 대거 팔아 약 7천억 원의 이익을 거둔 가운데 이 원장이 금융사들의 자율 배상을 압박한 겁니다. 이 원장은 또 ELS 재가입자라도 최초 가입 시기에 리스크 고지가 잘 됐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ELS 재가입자들이 최초 가입 시기 직전인 2016년 홍콩 H지수가 반토막 났던 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았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ELS 가입자들은 손실액의 50%를 먼저 주는 자율 배상안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100%가 아니라 이거 먼저 봐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또 소송을 해. 그런 뉘앙스로 판단이 들거든요.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배상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저출산이 심각해지면 제일 먼저 닥치는 문제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기업들도 뒷짐지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아이 한 명을 낳으면 현금 1억 원을 주겠다는 회사가 등장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아이 둘을 낳은 부부가 출산 장려금 2억 원을 받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오늘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 앞으로 한 명당 1억 원씩 장려금을 지급한 겁니다.
대한민국 출산장려에 협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발전과 국가 발전이 같이 이룩되도록 일조를 같이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이가 둘이면 2억 원, 셋 이상이면 출산장려금이나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아이 안 낳은 직원들은 빨리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를 낳으면 승진시켜주거나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기업도 있지만 억대 출산장려금 지급은 처음입니다. 피부로 너무 와닿죠. 필요한 부분을 충족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있죠. 이 회장은 또 출산 가정에 기부할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출산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도 제안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서울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 용산 정비창 부지입니다. 이곳에 세계 최대의 수직 도시가 생깁니다. 계획대로라면 100층, 80층, 60층 건물이 연결돼서 걸어 다닐 수 있다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변신할지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이곳 용산 정비창 부지는 2007년 개발 논의를 시작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겹치며 17년간 잠들어 있었는데요. 이번엔 민간 주도가 아닌 공공이 이끌어 성공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축구장 70개 규모, 49만 5천 제곱미터 면적의 세계 최대의 수직 도시가 조성됩니다. 미국 뉴욕 맨하튼의 복합 개발지 허드슨 야드보다 4.4배 큰 규모입니다. 반달 모양의 부지에 100층, 80층, 60층 높이의 건물을 차례로 짓고 연결해 업무와 여가 문화를 걸어서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6천 가구도 공급돼 서울 속 미니 도시를 짓습니다. 100층 랜드마크 건물에는 사무실과 호텔, 광역 환승센터가 들어서고 45층 높이의 1.1km에 달하는 공중 보행로로 건물들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부지 면적과 맞먹는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차량은 지하로만 다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완성이 되면 여의도와 노들섬을 잇는 이 트라이앵글 삼각의 형태가 아마 서울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용산국제업무단지는 내년 착공을 시작해 빠르면 2030년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14만 6천 명 고용 창출, 연간 32조 6천억 원의 생산 효과를 서울시는 기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만취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방금 전에 구속됐습니다. 사망사고를 내고도 강아지를 안고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었죠. 경찰은 위험 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4시 반쯤 서울 논현동. 흰색 차량 한 대가 오토바이를 밀며 지나갑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이지 않는데 사고 지점에서 약 170m나 이렇게 내달린 뒤 멈춰선 겁니다. 현장에 있던 남성이 다가가자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는데 고개를 내민 건 하얀 강아지입니다. 운전석에서 한 여성이 내리더니 길가 건물 앞을 잠시 서성입니다. 다시 차로 가더니 강아지를 품에 안고 나와 아예 인도 바닥에 주저앉아 상황을 지켜봅니다.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던 20대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배달기사가 숨졌습니다. 이틀 전 벌어진 사건인데 오토바이 기사에 대한 별다른 구호 조치는 하지 않아 인터넷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실제로 여성이 되돌아간 건 경찰차를 타기 위해 강아지를 안고 걸을 때뿐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만 적용했습니다. 현장을 벗어나지 않아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는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구호 조치도 안 하셨는데 돌아가신 피해자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들이받은 거 알고 계셨어요? 법원은 도주우려로 20대 여성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오늘 새벽 용산 대통령실 관저 앞에 택시가 20대 가까이 몰려들어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호출을 받고 왔다라고 했는데 택시를 부른 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번호였습니다. 송진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캄캄한 새벽 택시 한 대가 초록색 예약 문구를 반짝이며 지나갑니다. 이후에도 택시 여러 대가 예약 안내 등을 켜고 같은 방향으로 향합니다. 오늘 새벽 택시 18대가 이 한남대로를 지나 대통령 관저로 향했습니다.
2시 30분부터 4시 20분까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줄줄이 몰려든 겁니다. 정문에서 경찰이 멈춰 세우자 기사들은 일제히 호출받고 왔다고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모두 특정 호출앱 가입 택시들로 손님이 지정한 장소로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왔다는 겁니다. 이 지점은 손님이 정한 장소고 손님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 일로 와라는 뜻이고 픽업 장소를 여기로 정하면은 일로 뜨는 거고요. 경찰 조사 결과 18건 모두 같은 번호로 호출이 들어왔지만 이 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 번호로 확인됐습니다. 통화를 시도해보니 없는 번호라는 안내 연결음이 나왔다는 겁니다. 등록카드 등 결제 정보 확인을 위해 해당 앱에 자료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대통령 관저 경계 역시 강화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애군을 쫓는다, 기운이 좋다 이런 이유로 보존해야 할 명소들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왕릉 앞에서 벌어진 구판에 아름다운 바위에 적은 낙서까지 현장 카메라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 경관으로 유명한 울산 대왕암 공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이 미신 때문에 몸살을 앓았는데요. 도 넘은 미신 때문에 멍들어가고 있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위 한가운데 페인트로 바다남이란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범인은 60대 여성. 집안 남자들이 좋은 기운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쪽에는 다 이렇게 줄 노펜스라든지 이런 거 쳐놨는데도 굳이 넘어가신 거죠. 낙서가 발견된 직후 바로 복구 작업을 했지만 바위엔 아직도 이렇게 희미하게 낙서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미신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이제 믿는 걸 어떻게 믿느냐는 건데 그럴 거면 자기 집에다 담벼락에다 써놓고도.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경주 앞바다의 문무대왕릉은 1967년 사적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왕릉 앞 횟집들처럼 보이지만 안에선 구판이 한창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뭔가 약간 굿하는 소리 들려서 약간 아이한테는 안 보여주고 싶고 안 봤으면 좋겠어서 그냥 얼른 지나쳐 왔습니다. 오색천 등 구판에 사용되는 용품을 파는 건 물론이고 굿당까지 빌려준다고 쓰여 있습니다. 한 10만원에서 15만 원? 사람들 눈치도 안 보고 굿하고 있는 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주문 잘 되면 다 될 수 없어요. 바닷가에선 사람들이 새들에게 떡을 바치거나 방생고기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모모대왕한테 기도 드리고야 날 편하다고 이래 편하다고 이게 방패다. 구슬하시면 음식을 찌꺼기를 너무 많이 버려요. 뭐 돼지 껍데기든지 한 번 오면 2번 오고 싶지 않은 곳처럼 쓰레기도 너무 많고. 밤 9시가 훌쩍 넘은 시각인데요. 굿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없어요. 다리를 아시고 오시면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실은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위생이라든지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늘 민원이 발생되고. 누군가에게 피해주지 않는 상식 위에서 나의 간절한 기도와 바람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카메라 김승입니다. 남미 칠레에서는 대형 산불로 최소 112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국가 애도의 날이 선포됐습니다. 실종자도 수백 명이나 돼서 인명피해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집과 건물이 타버렸고 그을린 뼈대만 겨우 남았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2일 중부 발파라이소에서부터 시작된 불이 곳곳에 번지면서 칠레의 대표적 휴양지인 비냐델마르를 포함해 165곳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이번 산불로 최소 11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자 또한 수백 명에 달해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Pero esa cifra va a crecer. Sabemos que va a crecer significativamente. Pero los números que estamos entregando son de aquellos que están confirmados por el Servicio Médico Legal y por lo tanto 건조한 날씨와 최대 풍속 60km에 달하는 강풍으로 불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주택 피해도 최소 12,000채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a teníamos el fuego encima.
el humo, se puso todo el cielo negro, se oscureció todo, el viento parecía un huracán, era como estar en el infierno.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으로 화재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칠레 당국은 방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칠레 대통령은 2010년 대지진 이후 가장 큰 비극이라면서 현지 시각 내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교민이나 관광객 피해 사례는 없다고 밝힌 가운데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발파라이소나 비냐델마르 지역 방문을 삼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에겐 비빔밥, 불고기 등이 대표적인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이제는 떡볶이나 라볶이 같은 분식들이 한국의 맛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입맛 까다로운 파리지앵들도 푹 빠졌다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세계를 가다 파리 조은아 특파원입니다. 두툼한 핫도그가 바삭하게 튀겨져 나옵니다. 새콤달콤 양념에 버무려진 치킨과 매콤한 맛의 라볶이까지 분식 메뉴가 총출동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도심 유명 레스토랑 사이에 자리 잡은 이 분식집은 식당 밖 테이블까지 손님들로 넘쳐납니다. Moi, je mange plutôt de la street food coréenne. Je connais pas vraiment les plats qui sont pas street food, mais je trouve quand même que c'est très très bon et je trouve que ça a peut-être plus de saveur. 프랑스의 문을 연 한식당은 약 300개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비빔밥, 불고기 같은 전통 한식을 팔지만 최근엔 분식 전문 식당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파리지앵들에게 한국 분식은 바게트팡처럼 친근한 존재가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치킨을 먹을 때 끼는 비닐장갑부터 자동라면 조리기, 포인트 적립제도까지 이들에겐 이색문화로 여겨집니다. 이 분식집은 떡볶이를 시킬 때 매운 단계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가장 높은 단계도 일주일에 10건 정도 팔립니다. En général, les restaurants, ils font en sorte que ça soit pas trop épicé non plus. Ils s'adaptent à la clientèle. C'est pour ça qu'ils font niveau 1, 2, 3 ou 4, ou même niveau 0. Donc oui, ils s'adaptent à la clientèle en général. Donc, parce que moi, j'ai des amis qui mangent pas épicé. 프랑스 매체들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여행이 제한되자 이국적인 요리나 패스트푸드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고 분석하면서 특히 한류 문화가 인기를 끌면서 한식도 프랑스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한국 분식을 주력 상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중식이나 일식 제품은 재고가 남는 편인데 꽈배기, 떡꼬치 등 한식 상품들은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분식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유럽 내 한국 라면 수출액은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떡류는 1,000만 달러를 각각 돌파했습니다. 분식 등 한식 조리법을 알려주는 강연장은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한국 가정식을 진지하게 배우려는 수강생들이 모였습니다. 한식의 인기가 높아지며 집에서 직접 한식을 만들어 먹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Moi, j'adore, j'ai une petite passion pour les tteokbokki. Peut-être que je l'ai mal prononcé. Je parle pas, ouais, voilà, mais je parle pas coréen.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서 K분식이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조은아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메시가 온다고 해서 축구 팬들은 수십만 원 원하는 표를 사서 경기장에 갔는데 정작 메시가 축구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른바 노쇼 경기에 환불 요청까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지난 2일 리오넬 메시와 소속팀 인터 마이애미 선수단이 홍콩에 도착하자 현지 매체는 축구왕이 왔다며 생방송까지 했습니다. 现在画面看到的是梅西出来了. 메시가 가는 곳마다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축구 스타 베컴이 구단주로 있는 축구팀은 당초 메시를 앞세워 홍콩 프로축구 올스타팀과의 친선 경기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메시는 어제 열린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후보 명단에만 이름을 올리고 전후반 90분 내내 벤치를 지킨 겁니다. 결장 이유는 허벅지 근육 부상이지만 중국 매체들은 무리한 스케줄로 인한
컨디션 난조를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메시를 보기 위해 우리 돈 최대 84만 원을 낸 관중들은 분노했습니다. 我从新疆过来，我飞加上转机，我飞了12个小时。 팬들에게 인사를 하던 구단주 베컴에게도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메시의 입간판을 발로 걷어차 파손시킨 팬도 있었습니다. 앞서 축구 스타 호날두도 지난달 중국 선전에서 친선 경기를 갖기로 했다가 하루 전날 돌연 취소해 빈축을 샀습니다. 중국 현지 언론은 주최 측이 메시 없이 경기를 강행한 건 중국 팬들을 우롱한 처사라는 격앙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오늘 강원 속초의 모습입니다. 지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도 꽤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과 경북에는 대설특보가, 남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영동에 내리는 눈은 많은 데다 무거운데요. 구조물 붕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릴 눈의 양은 강원 산간에 최대 8cm, 내륙에는 1에서 7cm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번 눈은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전주와 부산 2도로 오늘보다 3에서 4도 정도 떨어지면서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오늘과 비슷하게 서울 5도, 대구 7도, 광주 8도로 기온은 한 자릿수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눈과 비만 그치면 하늘은 맑게 드러나는데요. 다만 아침에는 다시 영하권이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총선 돌고 돌아 또 4년 전 준연동 형제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살짝 바꾼 위성정당들 의원 꿔주기, 이런 꼼수가 또 반복될 게 뻔한데요. 4년 전에 국민들 비판 쏟아지자 다신 안 하겠다 약속했지만 사과한다면서 또 들고 나왔습니다. 사과할 제도라면 하지 말았어야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미안하다면 하질 말아야.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애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나바.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